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캐나다, 뭐 영국 다 얘기했는데 미국을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한 특집으로 미국 편을 한 두 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편인데요. 아무래도 영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서두에 이제 영국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지난 한 300년, 길게 잡으면 35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근대 자본주의를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문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스스로 모르고 있죠.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은 원래가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 헌팅턴이 그랬죠. 자기 책에다가 서구가 세계의 권력을 장악한 이유는 도덕이라든가 뭐 도덕률이 높고 뭐 지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폭력을 잘 조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세계사의 전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대다수가 이제 영토, 권력 투쟁의 산물이죠. 하지만 이제 영토가 안정되고 권력도 안정되면 이 평화 체제가 또 유지가 됩니다. 예? 어디서나 그래요.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슬람 세계 어디서든 그 발견되는 그 공존하겠다는 움직임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서유럽은 좀 달랐어요. 예? 달랐다고. 1500년부터 2000년까지 이 500년 동안 이 계산을 해도 말이에요. 50년 분기마다 507번에서 74번의 전쟁을 벌인 게 이게 서구 사람들이에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야 뭐 영토가 워낙 거대하고 국경선이 부딪히는 곳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그만큼 전쟁이 뭐 좀 있었다고 치자고. 근데 서유럽은 왜 그래? 예? 미국도 왜 그래? 전쟁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 나라들, 영국, 섬나라잖아. 프랑스, 영토 크잖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데서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 헌팅턴 말이 맞아요. 서유럽인들에게는 어떤 폭력 DNA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회 경제적 해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민족성 기반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얼마나 웃긴가 이 서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게르만 계통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게르만 그러면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켈트, 앵글로색슨, 작센, 뭐 바이킹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게르만 가톨릭 교황청도 이 폭력에 쌓여 있죠. 예? 이 폭력 정신이 이미 동서로마 분열 때부터 1054년부터 아주 유명했죠. 뭐. 이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항상 주변국하고 평화를 추구했거든요. 동로마가 조선 같았어요. 이 문관사회라고 무관사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무관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평화를 유지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서로마는 말이야 삶 자체가 폭력이에요. 응? 교황 니콜라스 5세가 말이야 동로마 제국 붕괴하기 비잔틴 붕괴하기 1년 전에 차별법을 만듭니다. 1452년 6월 18일. 그래서 교서를 발표하는데 교황청은 사도의 권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문서를 통해 무한히 허가한다. 이교도, 불신자들, 만방의 그리스도의 적들을 침략하고 찾아내서 체포하고 종속시켜라. 그들의 왕국, 영지, 도시, 공동체 및 다른 자산을 다 빼앗고 지역민들을 영구적인 노예로 만들라. 이게 교황이 할 얘기입니까? 제가 가톨릭 신자들한테 상처를 좀 안 주려고 상당히 좀 자제하는 편인데요. 이게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세계 미국에 도착하기 정확히 40년 전에 발표된 이 교황의 칙령이라고.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대장 학살하라. 이거는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닌 거죠. 니콜라스 5세만 그랬나? 1493년에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에 가봤고 그때는 이제 미국이라고 얘기 안 했죠. 신대륙에 가봤더니 말이야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전했어요. 교황한테. 그랬더니 교황인 알렉산더 6세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무지 칭찬하면서 칙령을 다시 반복합니다.
누가 반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식민지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영원히 유지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알렉산더 6세야 뭐 교황 중에서도 뭐 골 때리는 인간 쓰레기잖아요. 예. 식민지 비기독교인을 죽이고 자산을 약탈하라. 이런 칙령은 말이야. 근데 이런 쓰레기 교황 이후에도 계속 갱신됐다고. 후임 교황들이 계속 신구 종교 충돌이 벌어지는 17세기까지 주기적으로 이 칙령을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뭐 가톨릭 신자들 상처 주기 싫어서요. 제가. 중세하고 근세 그 교황청의 자세가 말이야 서유럽인들의 일반 자세와 같아요. 그때는 정경 분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교황청,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 피비린내라는 그 식민 정복에 새로이 끼어든 또 개신교 깡패가 나타나죠. 그게 영국이에요. 16세기. 가톨릭 깡패에 대항해서 개신교 깡패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말이야 1582년까지 스페인을 약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16,000명의 사설 항해사와 해적을 키웠습니다. 응? 뭐 사설 항해사라고 하지 말고 해적과 다를 거 없어요. 다 똑같은 해적입니다. 응?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든가 존 호킨스라든가 마틴 프로비셔 이런 같은 해적들한테 기사자기를 주고 스페인 포르투갈 상선을 노략질하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금, 은, 향신료가 식민지가 아니라 대서양 해상에서 털리는 골 때리는 해적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영국이 저지른 짓이다 이 말이에요. 1587년 여왕이 말이야 스페인 상선을 털고 노략질을 일삼았던 드레이크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기독교인의 마음을 버리고 노략질에 집중해라 이랬습니다. 아이 대단해요.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 경쟁국인 그 스페인을 약화시킨다는 뭐 방법의 중에 하나였지만 이따위 식으로 전쟁을 해도 이따위 식으로 하냐고요. 지금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서 뺏으려고 하는 유럽 놈들 보세요. 이때부터 그랬어.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해적질과 러시아 자산 해외 자산 동결시키는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유럽인들이 하는 짓거리라고요, 이게. 예? 솔직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다고 쳐보자고. 해외 자산 동결할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안 해요. 유럽 아이들이나 이런 짓을 한다고요. 당연히 뭐 미국도 포함해서.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기를 치잖아요. 이 약탈을 상업 정신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상업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약탈 정신이죠. 이게 평화가 아니라 약탈을 통해서 자국 공동체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거 딱 유대교적인 정신이잖아. 선민 정신. 응? 유대교인들은 선민 정신으로 타민족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자기 존중할 관심이 없다 이거야. 똑같이 배웠지 뭐. 1492년 신대륙 발견을 그 충돌시킨 만들어낸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같은 그 유대인들이 말이야 당대부터 그 대서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도 해방시켰고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으로 들어가서 17세기 초가 되면 영국하고 네덜란드를 마치 형제 나라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응? 유대인들이 커넥션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덜란드하고 영국을. 18세기까지 노예무역을 포함해서 말이야 대영 제국의 상업활동 그 안에서 네덜란드 유대인들 막 움직였고 대서양 식민 교역 상업활동 그대로 이어갔어요. 응?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도 같은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였고 얘네들의 교역은 약탈교역이에요. 약탈교역. 이게 무슨 상업이야. 프란스 베이컨이 말이야 1622년 크로멜 시대 이전부터 대서양의 식민주의를 다음처럼 규정 짓습니다. 기독 선교가 신대륙 발견, 진출, 정착의 핵심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금과 은, 일시적인 이익, 그리고 승리가 식민의 핵심이었다. 첫 번째가 되어야 할 포교 활동이 뒤로 빠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동기였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보는 거지.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마음을 버리고 약탈하라 그랬잖아. 프란스 베이컨도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16세기든 17세기든. 이게 영국인들의 상업 마인드라 이 말이에요. 프란스 베이컨은 뭐라 그랬냐면 무신론은 말이야. 사람에게 감각, 철학, 자연적 경건함, 법률, 명성을 남긴다. 하지만 종교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 뭔 소리야 이게? 예? 무신론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16세기 중반부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즉 가톨릭을 탈피하겠다는 것, 이런 앵글로색슨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말이야, 실은 탈가톨릭이 아니라 탈기독교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거. 언젠가 종교는 하도 많이 단어가 그냥 그만 다루려고 그러는데 하도 중요해서 이 가톨릭을 공격한 개신교도들의 그 부르주아 수뇌부들 있잖아요. 이게 일반 평신도교랑 달라요. 응? 차라리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차라리 평신도였지. 유럽의 개신교도 수뇌부들은 말이야 기독교 자체를 거부했어요. 응? 예수회랑 비슷해. 가톨릭을 방어한다면서 자기 권력을 방어하고 부를 추구했다고. 개신교도 수뇌부들도 종교개혁한다면서 가톨릭 국가의 법을 바꾸어서 왕정을 무너뜨리라고 했다고. 이게 그대로 프리메이슨의 공화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프란스 베이컨은 가톨릭을 반대했지만 예수회는 또 좋아했어. 골 때리는 인간이야 이 인간들. 바로 이런 놈들이 개신교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라 이 말이에요. 응? 가톨릭 내부 권력이 예수였다면 개신교 내부 권력은 무신론자들로 모여있다 이 말이야. 악덕을 행하려면 조심스럽게 행하라. 이 완전히 예수의 스타일 아니야. 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영국 엘리트들한테는 가식과 위선, 사기였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블레이크가 베이컨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래버리지. 저런 사탄 같은 새끼 이랬다고. 워낙에 엉망진창이고 극단적인 그 사탄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그 사탄에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사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17세기 영국은요 프랑스보다 앞서가지고 패션을 만들어내는데요. 옷만 잘 입으면 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가식과 위선이 판쳤던 17세기 영국 문화랑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지. 프랑스는 유행을 따라가지만 영국은 유행이라기보다 옷을 잘 입으려고 합니다. 옷감도 되게 좋은 거로 입어야 되고 그렇게만 딱 입으면 뒤에서 별 개 같은 짓을 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그 문화는 상류층 문화는 바로 가식과 위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신사의 개념도 생겨요. 젠틀맨, 의복 잡지도 17세기에 나와요. 조나단 스위프트, 알렉산더 포프, 윌리엄 블레이크 이런 사람들이 이 더럽고 폭력을 감춘 가식과 위선의 그 상업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100년이 지나죠. 칸트가 1798년에 다음처럼 영국인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영국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존중받는 길이라고 본다. 이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발적으로 굵직한 제도들을 세웠다. 휴가 삼아서 영국을 여행해본 외국인들이라면 자기가 어려움에 닥치면 그냥 똥구더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인이 아니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영국인이 아니라면 그는 인간도 아니다. 영국인들은 여행을 가도 자기들끼리 뭉친다. 웃기는 게 뭐냐면 프랑스인들은 영국 민족을 좋아하는데 영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영국인들은 프랑스를 싫어하고 멸시한다. 이게 프랑스에 대한 어떤 경쟁심보다는 사업 마인드 때문이다. 응?
이 상업 마인드가 영국의 상인들을 차별적으로 만들고 반사회적으로 만들었다. 임마누엘 칸트가 7년 전쟁 이전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이렇게 영국인들을 평가했어. 그래서 칸트는 영국인들이 본능적으로 실용주의적인데 이게 근본이 상업정신이고, 이 상업정신은 해적처럼 주체성도 만들지만 그만큼 타민족을 차별하고 억누르는 못된 문화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영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 칸트의 표현대로 제멋대로 세우고, 윌리엄 블레이크의 표현대로 사탄적으로 세운 영국의 정치제도 하나만 살펴보죠. 18세기 초에 영국의 전쟁장관 모링브로크가 이 영국의 정치 제도를 딱 자기가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위대한 작품이고 영국의 민주주의는 영국의 자랑이고 이웃 국가들의 부러움이며 수세기에 걸쳐 수백만을 희생시켜서 수정된 작업이다,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자랑스러운 영국의 민주주의가 뭔가 볼까요? 영국은 말이야, 왕한테 상징적이라 이러면서 의회의 법적 동의 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왕실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권 헌정이라고 하는 종이 쪽지 하나만 제외하면 헌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종이 한 장에 들어가는 헌법이야. 만사가 개인하고 의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법을 플렉시블하게 만든 거예요.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가 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물론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로 모여 있다면 전통이나 관습, 판례에 따라 그 법을 집행하는 거는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 영국의 법은 이게 독재를 위한 가식 위선적인 민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왕실은 말이야, 오래전부터 런던 시티 금융가가 장악한 그 비서실에서 움직여요. 왕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18세기부터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비서실을 채웠잖아요. 특히 재무담당 비서. 왕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응? 이제 의회까지 모두 장악해, 내각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잖아. 응? 1800년대 중반부터 150년 전부터 완벽하게 장악해버렸어. 하원도 장악하고. 이래놓고 무슨 민주주의냐고. 더 놀라운 게 말이야, 의회 중심 제도라는 거야. 에? 하원만 선출직이에요. 근데 이 하원이 법을 만들잖아? 그러면 선출하지도 않은 상원이 검토 통과하게 만들어놨어. 에? 하원을 뽑아내는 것도 대의적으로도 시민의 주권을 빼앗는 건데, 그 하원의 주권도 상원이 빼앗아 버린다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게. 하원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놈들 꼭두가시들 뽑아다가 사법부에다가 집어넣고 내각에 배정한다고? 응? 당연히 상원에서 합의돼서 뽑아놓은 놈들이야. 현 총리도 인도 놈이잖아. 수낙. 그도 그런 놈이에요. 지가 무슨 배포로 총리를 해. 상원에서 다 해결 봐서 끌고 온 놈이지. 하원도 정부의 회전문이고요. 사법부 또한 왕실의 지명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야. 어떤 제약도 없어.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이 개 같은 정치제도가 어딨냐고요. 이걸 좋다고 내각제라고 받아들여? 일본이? 이 총리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총리제도가 이 안착된 게 1721년. 에? 영국이 만든 거잖아요. 총리제도. 원래가 세계적으로 누구나 총리는 재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거든. 근데 재무부를 확대해가지고 전체 내각을 다 한 손에 쥐고 흔들게 만든 게 영국의 총리제도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그 총리를 누가 뽑느냐? 비선실세가 뒤에서 뽑아요. 그리고 총리를 통해 갖고 고위공무원을 모두 임명시켜 버린다고. 응? 자기가 하려고 하면 권력을 100% 행사하거나 아니면 100% 행사 못하는 골 때리는 직책이라 이 말이에요. 2011년 10월에 발간된 그 영국 내각 매뉴얼이 있다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총리는 법적 기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보통 중요한 국가 문제를 주도한다. 이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이게. 예? 한 골 때리는 영국식 주체성이에요. 응? 수세기에 걸쳐서 수백만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영국의 민주주의라는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고. 응? 언제나 독재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1차 세계대전 보세요. 총리나 외무부 장관이 전쟁 하루 전까지 어떠한 서류도 의회에 보낸 적이 없어.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전쟁에 들어간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게 실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하려고 영국 얘기를 먼저 꺼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결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란 게. 영국을 닮은 거지 뭐.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윌슨이 이 영국식 내각제의 본질을 딱 지적하면서 정부한테만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네? 정부한테만 자유가 있고 인민한테는 자유가 아예 없다. 따라서 영국의 정치는 정부가 인민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 이 말이야. 칸트의 지적대로 말이에요. 영국 국민도 자기 정부 제멋대로 엘리트가 세워버렸지만 지금까지도 영국인들도 솔직히 제멋대로예요. 해외 중국 관광객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아직은 뭐 해외를 덜 접해서 뭐 그렇다고 치자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국인 이전에 세계 최악의 관광객은 언제나 영국인들이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여행 관광 떠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최악의 관광객으로 뽑히고 있다는 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행업 종사자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해마다 한둘씩은 해요.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다 하지만 해외 관광객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뭐 이런 데서 이런 유력한 그 조사 기관에서 최악으로 꼽은 나라가 오로지 영국밖에 없어요. 각 기관에서 하나씩은 빠져. 미국도 한 기관에서 빠진 적이 있고 중국도 조사에서 빠진 적도 있어. 하지만 영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최악의 관광객으로 뽑히고 있다고요. 응? 물론 여행객이라는 게 이제 제멋대로 놀라고 나간 거니까 뭐 이해는 할 만해요. 일탈 행동 같은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 이태원 가서 뭐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있는 뭐 네덜란드 놈들 딱 보면 그냥 피식피식 웃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맥주 마셨는데 뭐 오줌 안 나와? 그러면 쌀 수도 있지. 지네 나라에서는 못하지만 해외 나가면 한다고. 뭐 한국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요새 막 한국이 좀 뜨니까 유럽하고 미국 놈들이 좀 조용히 살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놈들은 원래 웃기지도 않는 놈들이에요. 그 중에 최악이 영국이다 이 말이에요. 칸트의 말대로 말이야. 영국인들은 위에서 아래까지 제멋대로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세계 4천 호텔 종사자들한테 물어본 나쁜 관광객 1위가 영국이에요. 물론 이제 선호도 조사라는 게 이제 평소에 편견은 작동하죠. 하지만 영국의 경우 각종 조사에서 유럽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국과 함께 3위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화물칸에서 누워 자질 않나, 펭귄 동물원에 가서 펭귄을 납치하지 않나, 바닷가에서 잡아온 문어를 호텔에서 구워 먹질 않나, 중국인처럼 룩소르 신전에 낙서를 하지 않나, 공원에 가서 똥을 싸지 않나. 이 모두 영국 놈들, 프랑스 놈들, 미국 놈들, 그리고 가끔은 인도 브라만 계층 바로 밑에 크샤트리아 계층들이 하는 짓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열등감, 자기 피의식 때문에 그래. 이 사실을 영국인이 모를 것 같아? 영국 사람들 스스로 60%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영국인들이 해외 나가면 욕먹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7%, 61%라고 말이에요. 중국인과 비교해보면 좀 이게 차이가 나죠. 중국인이 지금 못지않게 지금 영국인들을 치고 올라오고 있던 최악의 관광객으로 전통적인 최악의 관광객인 영국인을 치고 올라가는 게 중국인들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네들이 해외 나가면 칭찬받을 거라고 64%, 55% 그렇게 자뻑에 빠져 있다. 인도 사람들은 그냥 평가 패스할게요.
인도 사람들은 뭐 가족 단위로 많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뭐 여행을 조용히 한다고 스스로 믿는지 몰라도 기회만 되면 또 골 때리는 인간들이 또 인도 사람들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가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역사란 게 참 바뀌질 않네요. 300년 전부터 골 때렸던 영국은 지금까지도 골 때리는 거야. 이렇게 칸트한테 욕먹었던 영국인들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욕을 처먹고 있다고. 강력한 그 경쟁자가 중국.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조나단 스위프트 같은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써가지고 영국 정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게 바로 그 비판하던 때가 언제냐면요. 1726년 그 영국에서 총리 제도하고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져 갖고 나라가 개판되던 때예요. 예? 협잡, 기만, 사기, 속임수, 지적 사팔뜨기들이 모여갖고 정부를 가지고 논다고 걸리버 여행기에서 풍자를 엄청나게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 속물, 사팔뜨기 지식, 갈라파고스화된 영국인들, 뭐 위선 피우는 영국인들 모두 이렇게 영국인들은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심하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비판했던 것처럼 자기들에 대한 반성하고 연구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영국인들이 타민족이라고 타문화를 굉장히 낮게 보잖아. 지금까지도. 근데 그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지네가 못났기 때문에 내리깔을 깔아보려는 거예요. 일본인들처럼.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이지 뭐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나단 스위프트 살아있었고 알렉산더 포프 살아있었고 매튜 아놀드가 살아있었던 19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반성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어. 근데 150년 한 명도 없어. 거의. 반성하는 영국인들이 없다고요.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항상 남이나 해치려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남만 공부한다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영국을 보편화하고 영국을 모델로 삼아. 런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품에서 살았던 칼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놈 중에 하나예요. 독일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자아가 여러 개야. 이 새끼는. 인류학을 보면 말이야. 인류학이라는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학문을 보면 이 제국주의의 일반 정서를 알 수가 있어요. 19세기부터 인류학으로 유명했던 거 헉슬리, 알도스 헉슬리, 줄리안 헉슬리, 헨리 헉슬리 이런 가문이 있다고. 이 가문은 다윈주의의 철두철미한 숭배자잖아. 그 적자 생존의 논리를 영국과 세계인 사이에 간극을 더 벌려놨죠. 레드클리프 브라운, 말리노브스키 뭐 똑같아. 서로 비판하지만 타민족을 관리하겠다는 관리적 기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좋을까? 이 민족들을.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연구해, 놈들아. 지 나라 국민의 인류학적 정신 상태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타민족 상태만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영국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 외국인에 대한 그 인류학적으로 희한한 문화가 이게 영국 문화예요. 문전박대를 한다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영국만 유일하게 문전박대를 해요. 이게 길게 보면 5세기부터도 찾아볼 수 있어. 너무나 많은 그 종족들이 북유럽하고 켈트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서로 섞이질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부분적으로만 섞였지. 제고장, 혈통 고수하는 보수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어. 여기에는 이제 반작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영국인들이 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끼리끼리 뭉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타인을 배타적으로 행동하는지. 아주 멀리 가면 5세기부터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눈을 확 드러나는 게 이제 16세기 헨리 8세부터죠. 자기 이혼하겠다고 교황과 결별했어. 교황과 대적해서 성공회를 제멋대로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헨리 8세 이후부터 교황, 로마 가톨릭, 유럽을 멀리야 할 대륙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영국인들이.
1641년에 이 크롬웨는 말이야 찰스 1세를 초청했거든요. 찰스 1세가 누구야? 영국보다는 유럽 전체 문화를 영국에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찰스 1세. 이거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 그 반가톨릭, 반프랑스 이 문화를 자기들 스스로 계속 키워나갑니다.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저항운동도 그냥 반항이라고 봤어요. 응? 그리고 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랑 결탁한 프랑스를 수백 년 미워해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영국 사람들은 배타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 어? 배타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대다수의 그 국민이 누구야? 일본이잖아. 일본. 그리고 사회 계급적으로는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배타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남 탓을 통해 갖고 자기 잘난 거 얘기하려고 그런다. 이 영국의 오랜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영국인이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에 대해서 각종 설명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뭐 다 뭉뚱거려 보면 섬나라의 그 고립성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로의 확장 이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종교, 정치, 경제적 변증법이 이 배타성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학적으로 희한한 외국인에 대한 문전박대 문화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영국인들은 자기 나라들한테 예전부터 종속했거나 지금 종속되어 있는 인도, 파키스탄, 뭐 중국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분적으로 친절할지 몰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폭력은 쓰죠. 멀리서 찾아온 손님은 무조건 문전박대를 하는데 이게 인류학적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 아닌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끝없이 싫어하고 문전박대를 한다고요. 응?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여행객한테 불친절한 게 당연한 거지 영국으로서는. 게다가 또 영국 사람들은 이걸 자랑으로 생각해. 여행객한테 불친절하다는 걸. 응? 이 또 컬처를 또 프랑스가 가져가. 골 때린다고요 이게. 예? 세상에 관광객 여행객들한테 공격을 해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류학적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영국인들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 왜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거는 말이요, 이 집단 심리는 말이야, 심리학이라기보다 인류학적 주제예요. 예. 내 속을 파고 들어가 봐야 돼 영국인들. 2017년 이웃 주민 폭행 기소자 79.3%가 영국 본토 백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처벌 비율은 다른 나라 인종들과 비슷하게 했어. 참고로 미국은 폭행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가 60% 전후죠. 응? 어째 이렇게 주먹질을 하냐고요 영국인들은. 가정폭력은 백인한테 향하지만 길거리 폭력은 유색인을 향해요. 영국에서는. 그것도 비열하게 펑 터진 장소가 아니라 길거리, 골목 뭐 이런 데서 폭행을 한다고. 이 영국의 오랜 문화예요 이게. 어? 1925년 미국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칸트처럼 얘기했어요. 미국 국민의 주요 사업은 결국 사업이다. American business is business. 미국인들은 세계의 생산, 구매, 판매, 투자, 번영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칸트가 똑같이 얘기했어. 영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중심의 미국 정부 그리고 그쪽의 국민의 정신 상태가 영국의 오랜 전통의 상업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미국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통령제라는 걸 자기들 혼자 멋대로 만들었고 타민족을 끝없이 차별했습니다.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